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어제 저희 딸내미 별이가 갑자기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막 뛰어다니고, 원래 저 안 찼거든요. 근데 아빠 아빠 하면서 오더니 자기가 2023년 목표가 생겼다는 거예요. 저 아직 비전보드 보여준 적 없거든요. 근데 그러더니 자기 2023년 목표가 책 1000권 읽기래요. 그래서 대박. 그래서 막 이렇게 나누기 하다가 그럼 하루에 3권씩만 보면 되겠네 이러더니 내가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래? 너무 쉽잖아 그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오늘 6권 읽었다고. 근데 애들 책은 좀 이렇게 얇잖아요. 그렇지. 해리포터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뭐 그래가지고 오늘 대박 깜짝 놀라가지고 벌써 해리포터를 읽어요? 빠져들었어요 지금 해리포터에. 와, 대박. 원래 좀 책을 좋아하거든요 애가, 딸내미가. 아, 잠시만요. 정혜쌤 몸은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아프고 나니까 되게 피부가 좋아지신 것 같기도 잠시만요. 하고 이렇게. 일단은 바꿀게요. 살도 좀 빠지신 것 일단은 같고. 바꾸겠습니다. 오, 다 날아갔네. 괜찮죠? 제가 1등이네요. 네, 1등이십니다. 아싸. 네, 그러면 그러면 1등으로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전자. 바꿀 수 없다면 이용하라. 유전자가 이토록 많은 부분을 결정짓는다면 혹시 노력은 소용없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유전자는 노력을 명확하게 만들어준다. 유전자는 우리가 무엇에 애를 써야 하는지 알려준다. 자신의 강점을 깨달으면 별이가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할지 알게 된다. 어떤 기회를 찾아야 하는지, 어떤 종류의 도전을 피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자신의 본성을 더 잘 이해할수록 전략도 더 나아질 수 있다. 생물학적 차이는 중요하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보다는 자기 고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다. 어떤 특정한 능력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휘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한계에 사로잡힌 나머지 노력을 거의 하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는데 유전자가 성공을 가져다 줄 순 없다. 체육관에 있는 근육질 트레이너가 유전자는 더 우수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당신이 그와 똑같은 횟수로 운동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유전자의 축복을 더 많이 받고 있거나 덜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당신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만큼 열심히 일해보기 전까지는 그들의 성공이 행운 덕분이라고 말하지 마라. 장기적으로 만족스러운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자신의 성격과 재능에 일치하는 습관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들에 노력을 쏟아라. Summary.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비결은 경쟁할 분야를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맞는 습관을 선택해야 그것을 쌓는 과정이 쉬워진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습관을 선택하면 삶이 고달파진다. 유전자는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유전자가 친화적인 환경에 놓이면 강력한 이점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는 심각한 결함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타고난 재능과 부합하는 행동이 습관으로 구축하기 쉽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습관들을 선택하라. 자신의 강점이 잘 발휘될 게임을 선택하라. 그런 게임을 찾을 수 없다면 스스로 만들어라. 유전자는 노력할 필요성까지 없애지는 않는다. 오히려 유전자는 노력을 명확하게 해준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에 노력을 쏟아야 하는지 알려준다. 계속 해내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1955년 디즈니랜드가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 막 개장했을 때 한 소년이 이곳에 일자리를 구하러 왔다. 소년은 10살이었고 당시는 고용노동법이 느슨했던 때였다. 소년은 가까스로 여행 가이드 책을 판매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한 권을 팔면 50센트가 그의 손에 쥐어졌다. 1년 만에 소년은 디즈니의 매직숍으로 일자리를 옮겼고 그곳에서 나이든 직원들에게 갖가지 마술을 배웠다.
그리고 공연 때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방문객들에게 농담을 건네는 등 간단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 곧 소녀는 자신이 마술 공연보다는 코미디 공연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코미디언이 되기로 했다. 소녀는 로스앤젤레스의 작은 클럽에서 공연을 시작하며 10대 초반을 보냈다. 관객은 적고 공연은 짧았다. 5분 이상 무대 위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사람들 대부분은 술을 마시거나 친구와 수다를 떠느라 공연에 눈길을 줄 여력이 없었다. 어느 날 밤에는 텅 빈 공연장에서 스탠드업 코미디를 공연하기도 했다. 화려한 일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그는 점점 더 능숙해지고 있었다. 처음에 했던 공연 레퍼토리들은 2분짜리거나 틈새 공연이었다. 그는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공연 소재를 늘려나갔고 그 중에는 5분짜리들도 있었다. 몇 년이 지나자 10분짜리 공연도 만들었다. 19살이 되었을 때는 매주 1회에 20분짜리 공연을 했다. 때로는 공연 시간을 늘리기 위해 시 3편을 읽은 적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더 발전했다. 그 후로도 끊임없이 실험하고 적용하고 연습하면서 10년이 흘렀다. 그는 텔레비전 극본가 자리를 구했고 점차 TV 토크쇼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970년대 중반에는 투나잇 쇼와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의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15년을 노력한 끝에 그는 명성을 얻었다. 60일간 60개 도시를 순회 공연했으며 80일간 72개 도시를, 90일간 85개 도시를 돌았다. 오하이오에서는 18,695명이 그의 공연을 보러 왔다. 뉴욕에서 열린 사흘간의 공연에서는 45,000장의 티켓이 팔렸다. 그는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당대 가장 성공한 코미디언이 되었다. 그의 이름은 스티브 마틴이다. 마틴의 이야기는 어떤 일을 오랜 기간 꾸준히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아주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코미디는 내성적인 사람에게 맞지 않다. 무대 위에서 홀로 공연하면서 웃음 한 자락을 끌어내는데 실패하는 것보다 자신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공포의 습격을 받을 상황을 상상하는 것이 훨씬 힘든 일이다. 마틴은 18년간 매주 이런 공포에 직면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10년은 배우면서 보냈고 4년은 배운 것을 수련하며 보냈고 다음 4년은 엄청난 성공을 누렸다. 우리 대부분이 동기를 계속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데 마틴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계속 자신의 습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걸까? 유머를 연습하든 만화를 그리든 기타를 연주하든 어떻게 해야 습관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 과학자들은 수년간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것이 밝혀졌지만 그중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내용 하나가 있다. 바로 동기를 유지하고 욕망을 최고로 달성하는 방법은 관리 가능한 수준의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인간의 뇌는 도전을 사랑한다. 단 어려움에 대해 최상의 좋은 상태에 있을 때 그렇다. 예를 들어 당신이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4살짜리와 진지한 경기를 한다면 곧 테니스가 지겨워질 것이다. 경기는 엄청 쉽고 당신이 계속 득점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로즈 페드러나 셀레나 윌리엄스 같은 프로 테니스 선수와 경기한다면 빠르게 동기를 잃을 것이다.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과 테니스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경기가 진행되면서 당신은 몇 포인트를 따고 몇 포인트를 잃을 것이다. 승리할 기회도 물론 몇 번 잡을 것이다. 정말로 애써야 가능해지지만 말이다. 점점 게임에 집중하면서 정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방해물은 사라지고 완전히 자신을 내던질 것이다. 이것이 어렵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의 도전, 즉 골디락스 법칙이다. 골디락스 법칙이란 인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적합한 일을 할 때 동기가 극대화되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어려웠어도 안 되며 지나치게 쉬웠어도 안 된다. 딱 들어맞아야 한다. 마틴의 코미디 인생은 골디락스 법칙을 실현한 훌륭한 예라 할 수 있다. 매년 그는 자신의 코미디 레퍼토리를 늘려나갔는데
단 1분이나 2분 정도씩만 늘렸다. 그는 늘 새로운 소재를 덧붙여 나갔지만 웃음을 확실히 끌어낼 수 있는 몇 가지 유머들은 그대로 유지했다. 무대에 쓸 동기를 계속 유지할 정도로 성공하되 일이 어렵다고 여겨질 만큼 실수하는 것이다.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는 그 습관을 가능한 한 쉽게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 습관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세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을 다루면서 살펴본 바 있다. 하지만 일단 습관이 확립되면 작은 방법들을 이용해 계속 나아가는 게 중요해진다. 이런 작은 발전들과 새로운 도전들이 계속 그 일을 하게 해준다. 골디락스 존에 이제 막 진입했다면 몰입 상태에도 도달할 수 있다. 몰입은 특정 활동에 완전히 빠져든 상태로 존이라는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 느낌을 수량화하려고 애쓴 결과 우리의 현재 능력에서 대략 4% 넘어가는 일을 할 때 몰입 상태에 돌입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실제 삶에서 이런 방식으로 일의 난이도 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보통 불가능한 일이지만 골디락스 법칙의 핵심 개념은 적용할 수 있다. 관리 가능한 수준만큼 어려운 도전, 즉 자기 능력의 언저리에 있는 일을 하는 것은 동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몰입 상태에 도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나는 한 가지 지론을 가지고 있다. 확고부동한 것은 아니며 그저 내 추측일 뿐이다. 심리학자들은 뇌가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는 두 가지 상태에서 운영된다고 말한다. 시스템 1은 빠르고 본능적인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습관처럼 무척이나 빠르게 수행하는 과정은 시스템 1이 관장한다. 반대로 시스템 2는 어려운 수학 문제의 답을 계산하는 것과 같이 더 노력이 필요하고 느린 과정들을 생각하는 일을 관장한다. 몰입에 이것을 적용해 보자. 생각이라는 스펙트럼의 양 끝에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존재한다고 상상해 보자. 인지 과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스펙트럼의 한쪽 끝인 시스템 1 쪽으로 기운다. 그리고 노력해야 하는 업무를 처리할수록 시스템 2 쪽으로 기운다. 몰입은 시스템 1과 시스템 2 사이 아주 날카로운 경계선에 존재한다. 우리는 자기 능력을 넘어선 도전을 위해 노력할 때 그 업무와 관련해 내재화되고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지식을 모두 완전히 사용한다. 뇌는 시스템 1과 2 두 가지 상태 모두에 완전히 관여한다. 의식과 무의식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다. 향상에는 섬세한 균형이 요구된다. 동기가 유지될 만큼 과정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자신을 극단까지 몰아가는 도전을 규칙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어떤 행동이 계속해서 매력적이고 만족스러우려면 그 행동이 계속 새로운 느낌을 줘야 한다. 다양성이 없으면 지루해진다. 그리고 어쩌면 지루함이 자기 향상 과정에서 가장 최대의 적일 것이다.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 야구 인생이 끝난 후 나는 새로 도전할 만한 스포츠를 찾았다. 목도팀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한 유명한 코치가 내가 있는 체육관에 왔다. 그는 오랫동안 수천 명의 선수들과 함께 일했고 그 중에서 올림픽 대표 선수들도 있었다. 내 소개를 하고 나서 우리는 실력이 증진되는 과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최고의 선수들과 보통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내가 물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없지만 그들에게 있는 거요. 그의 대답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유전, 행운, 재능 등. 하지만 곧 그는 예상치 못한 답을 덧붙였다. 어느 시점에 이르러 매일 같이 하는 훈련에서 오는 지루함을 견디는 게 관건이죠. 같은 리프트 동작을 하고 또 하는 거요. 나는 이 말에 놀랐다. 근면함에 관한 다른 방식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계속 발전해야 한다고 말한다. 비즈니스든 스포츠든 예술이든 우리는 이런 말들을 듣곤 한다. 다 열정 문제야. 넌 정말로 그걸 원해야 해. 결과적으로 많은 이들이 집중력이나 동기를 잃으면 낙담하고 만다. 성공한 사람들은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열정이 무한대로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치는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역시 우리처럼 동기가 일어나지 않는 걸 느낀다고 말했다.
단지 이들은 지루함을 느끼는 대신 동기가 일어날 방법을 계속해서 찾는 게 차이라고 했다. 뭔가를 숙련하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연습을 하면 할수록 점점 그것은 일상이 되고 지루해진다. 초심자가 어느 정도 숙련되면 배울 건 뻔하게 예상되는 것들이고, 그러면 흥미가 사라지기 시작한다. 때로 이런 일들은 더 빨리 일어나기도 한다. 우리는 며칠 연달아 체육관에 도장을 찍거나 블로그 포스트 두세 개를 발행하고는 어느 날 한번 건너뛰게 되면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 정도 쉬는 것은 쉽게 합리화한다. 성공의 가장 큰 위협은 실패가 아니라 지루함이다. 습관이 지루해지는 이유는 더 이상 희열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예상 가능한 것이 된다. 습관이 일상이 되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는 과정으로 이탈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끝없이 이 일에서 다음 일로, 이 다이어트에서 저 다이어트로, 이 비즈니스 아이디어에서 저 비즈니스 아이디어로 넘어가는 것은 이 때문일지도 모른다. 어떤 동기가 약간이라도 일어나면 그 즉시 우리는 새로운 전략을 찾기 시작한다. 심지어 현재 어떤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 중일지라도 말이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어느 정도까지는 새로움을 욕망한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 못지않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변화를 바란다. 습관을 이용한 상품들 중 많은 수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제공하는 이유는 어쩌면 이 때문일지도 모른다. 비디오 게임은 계속 새로운 시각적 이미지들을 제공한다. 포르노 그래피들은 새로운 성적 이미지를 제공한다. 정크푸드는 새로운 조리법을 제공한다. 이런 경험들 하나하나가 계속해서 놀랄만한 요소들을 만드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변적 보상이라고 한다. 현실 세계에서 가장 공통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슬롯 머신이다. 도박사는 잭팟을 몇 번이고 터뜨릴 수 있지만 그것이 언제 터질지는 예측할 수 없다. 보상이 일어나는 간격이 너무 다양한 것이다. 이런 변동성은 엄청난 양의 도파민 분비를 이끌어내며 결과적으로 기억력을 강화하고 습관 형성을 가속화한다. 가변적 보상이 열망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흥미가 없는 사람들에겐 보상을 제시할 수도 없고 그들에겐 다양한 간격으로 보상을 제공할 수도 없으며 그들에게 다양한 간격으로 보상을 제공할 수도 없으며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리라는 희망을 품을 수도 없다. 하지만 가변적 보상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열망들을 증폭시키는 강렬한 방법이다. 그것들이 지루함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욕망의 스위트 스폿은 성공과 실패 사이의 딱 중간 지점에 있다. 원하는 것이 반 정도 달성된 시점이자 반 정도 남은 시점의 말이다. 경험이 만족스러울 만큼은 성공적이고 경험을 욕망할 만큼은 원하는 게 있어야 한다. 이것이 골드락스 법칙의 실말이다. 만일 이미 어떤 습관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어려운 도전을 하는 것이 그에 관한 흥미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물론 어떤 습관이든 다양한 수준의 보상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그러기를 바라서도 안 된다. 구글 검색이 특정 시간에만 유용한 결과를 제공한다면 나는 무척이나 빨리 경쟁사로 갈아탈 것이다. 여행 기간 중 절반 정도만 우버를 이용할 수 있다면 내가 우버 서비스를 더 오래 이용할지는 잘 모르겠다. 매일 밤 치실을 사용하는데 이따금씩만 입안이 청결해진다면 나는 치실 과정을 건너뛸 것 같다. 가변적 보상이 있든 없든 습관이 되면 흥미는 영구히 지속되지 않는다. 자기계발 여정의 어느 시점에서 누구나 같은 도전에 직면한다. 지루함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성취하고 싶은 목표, 도달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게 쉬워지든 흥미가 계속 유지되든 그저 그 일을 하고 있고 눈에 띄는 결과를 얻어낼 만큼 계속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더 잘하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다. 우리는 습관을 간신히 시작하고 꾸준히 해나갔지만 어느 날엔가 분명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온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인가 출근하고 싶지 않아진다. 체육관에 갔는데 갑자기 운동을 끝까지 하고 싶지 않아진다. 글을 쓸 때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타이핑하기가 싫어진다. 화가 나거나 고통스럽거나 고갈되었거나 기타 등등의 일이 일어났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전문가는 스케줄을 꾸준히 따른다. 아마추어는 삶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둔다. 전문가는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작업해 나간다. 아마추어는 삶에서 어떤 일이 급박하게 일어나면 진로에서 벗어난다. 작가이자 명상가인 데이비드 케이는 자신의 수업을 듣는 이들에게 편할 때만 명상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독려한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 역시 자기 좋을 때만 운동하고 글을 쓰고 뭔가를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지는 않는다. 어떤 습관이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하면 기분이 어떻든 그 습관을 계속하려고 한다. 전문가들은 기분이 영 아닐 때조차 행동을 취한다. 그것이 즐겁지 않더라도 그걸 계속할 방법을 찾는다. 나 역시 운동을 하면서 끝까지 하고 싶지 않은 동작들이 많지만 운동을 하는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기고문들을 쓰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내게 중요한 사안들을 표현하고 그와 관련된 뭔가를 하는 걸 후회하지 않는다. 어떤 일을 탁월하게 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일을 하고 또 하는 것에 끊임없이 매력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루함과 사랑에 빠져야만 한다. 써머리. 인간은 자신의 현재 능력 언저리에 있는 일을 할 때 가장 크게 동기부여가 된다. 이것이 골드락의 법칙이다. 성공의 가장 큰 위협은 실패가 아니라 지루함이다. 습관이 일상이 되면 흥미와 만족감이 줄어든다. 지루해지는 것이다. 누구나 어떤 일에 대한 동기를 느꼈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그 일이 흥미롭지 않을 때도 계속해 나가는 능력이다. 전문가들은 일정을 따른다. 아마추어들은 되는 대로 한다. 습관의 반격. 습관은 숙련의 토대를 이룬다. 체스에서 초반의 경기 운영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때 선수들은 게임의 다음 단계에 집중할 수 있다. 암기된 정보들은 의식의 공간을 열어준다. 무슨 일을 하려고 애쓰든 마찬가지다. 간단한 동작들을 무의식적으로 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음 단계의 세부적인 사항들에 집중할 여유를 갖는다. 습관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떤 일을 훌륭히 해나가는 과정의 근간이 된다. 그러나 습관은 이점도 있지만 치러야 할 대가도 있다. 먼저 반복은 유창함, 속도, 기술을 증진시킨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습관이 자동화되면 우리는 그 피드백에 무너지기 시작한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반복하는 상태에 빠져지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새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그 일을 자동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게 되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생각하지 않게 된다. 습관의 긍정적인 측면은 의식하지 않고도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불리한 측면은 특정한 방식으로 그 일을 하는데 익숙해지면 자잘한 실수들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험이 생겼기 때문에 자신이 더 나아지고 있다고만 여긴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단지 자신의 현재 습관을 강화하고 있을 뿐 나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일단 기술을 터득하고 나면 대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행 능력이 조금씩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수행 능력 저하는 크게 걱정할 거리는 안 된다. 썰질을 하고 신발끈을 묶고 아침의 맛을 차 한 잔을 만드는 사소한 일상에는 지속적으로 나아져야 할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습관들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사소한 선택들에 에너지를 덜 쓸수록 정말로 중요한 일들의 에너지를 더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엘리트 수준의 능력을 갖추고 싶다면 더욱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 무턱대고 똑같은 일을 반복해지면 특별해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 습관은 필요하다. 그러나 숙련을 이루는 데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숙련에 필요한 건 자동화된 습관과의
의도적인 연습의 조합이다. 제가 읽을게요. 습관과 의도된 연습은 숙련. 위대해지려면 특정 기술들을 자동적으로 해낼 수 있어야 한다. 농구 선수들은 주로 쓰지 않는 손으로 레이업 슛을 하기까지 먼저 무의식적으로 드리블을 해야 한다. 외과 의사들은 먼저 수없이 외과적 절개법을 반복 연습해서 눈을 감고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 수술 중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변화무쌍한 상황들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습관에 숙련되면 그 일에 다시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되돌아가서 다음 습관을 구축하기 시작해야 한다. 숙련은 성공을 이루는 아주 세부적인 요소들에 집중하는 과정이다. 어떤 기술을 내재화할 때까지 반복하고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습관을 기초로 다음 단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과거부터 했던 일들은 두 번째에는 더 쉬워지지만 전체적으로 쉽다는 말은 아니다. 지금 우리는 다음 도전에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습관은 다음 단계를 열어준다. 이런 주기가 끝없이 반복된다. 습관이 강력하기는 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도 그 일을 꾸준히 해서 숙달되고 더 나아지는 방법이다. 어떤 기술을 터득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그 일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느끼고 편안해지기 시작한 그 순간에 우리는 안주하게 된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바로 숙고하고 반추하는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다. 숙련 과정은 한 단계를 습득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점진적인 과정이다. 하나의 습관이 세워지고 나서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며 이것이 반복될 때 숙련된 기술을 갖게 된다. 역사상 최고의 팀이 실패 끝에 얻은 교훈. 1986년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는 역사상 가장 재능 있는 농구팀이었지만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기억되지 않는다. 레이커스는 1985년에서 1986년 NBA 시즌을 29-5라는 놀라운 점수로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농구 역사상 최고의 팀일 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즌이 끝난 후 수석 코치 팻 라일리는 말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레이커스는 1986년 플레이오프에서 발이 걸려 웨스턴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패배하면서 힘겹게 시즌을 끝냈다. 역사상 최고의 팀은 NBA 챔피언십에서도 뛰지 못했다. 이 불행을 겪은 후 라일리는 자기 선수들이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그의 팀이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는지에 대한 말을 듣느라 지쳐버렸다. 그는 선수들의 재능이 점차 사라져가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 레이커스 선수들이 매일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길 바랐다. 1986년 여름 그는 CB 커리어 베스트 에포트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라일리가 이어 말했다. 선수들이 처음 레이커스에 들어오면 고교 시절까지 그 선수의 농구 기록을 추적합니다. 저는 이걸 견적내기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어떤 선수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적절한 수준을 찾고 그가 꾸준히 보일 수 있는 기량을 토대로 팀의 계획에 적절하게 그를 배치합니다. 그러면 그의 평균 기량도 향상되죠. 선수의 기량 기준선이 확정되면 라일리는 주요 단계들을 시작한다. 그는 각 선수에게 한 시즌 동안 최소 1% 향상된 결과를 보여달라고 주문한다. 선수들이 이를 달성하면 그것이 CBE가 된다. 이 책의 초반부에 사례로 들었던 브리티시 사이클링 팀의 경우와 비슷하게 레이커스는 매일 조금씩 더 발전함으로써 최고의 성과를 추구한 것이다. 라일리는 CBE가 단순히 점수나 통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최선의 정신적, 육체적 노력에 관한 것임을 조심스럽게 지적한다. 선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공을 쫓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팀원을 도와야 할 순간을 눈치채고 행동에 옮겼을 때 등 다양한 영웅적 행위들로 점수를 얻었다. 예를 들어 당대 레이커스 최고의 스타인 매직 존슨이 한 게임에서 11득점, 8리바운드, 12어시스트, 2스틸, 5턴오버를 기록했다고 해보자. 또한 놓친 공에 뛰어들어 점수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가상게임에서 총 33분 동안 뛰었다. 긍정적인 점수들을 더하면 34점이 된다. 그리고 턴오버 횟수를
5를 빼면 29점이 된다. 마지막으로 이 29점을 경기 한 33분으로 나눈다. 29 나누기 33은 0.879. 존슨의 CBE 점수는 879가 된다. 이 숫자는 한 선수가 뛰는 모든 게임에서 계산되며 시즌 동안 1%의 향상이란 이 CBE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라일리는 각 선수들의 현재 CBE를 비교했는데 여기에는 해당 선수의 과거 성과뿐만 아니라 리그에서 뛰는 다른 선수들의 것도 포함되었다. 라일리는 나는 우리 팀 선수들을 리그에서와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상대편 선수들과 나란히 세워 순위를 매깁니다. 라고 말했다. 스포츠 칼럼니스트 제키 맥멀런은 이렇게 말했다. 라일리는 매주 칠판에 굵은 글씨로 리그 최고 선수를 강조해서 쓰고 그의 선수 명단에서 해당되는 선수들과 비교합니다. 변함없이 안정적인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600점대를 기록하지만 엘리트 선수들은 최소 800점을 기록합니다. 농구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138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매직 존슨은 종종 1000점을 넘기도 했습니다. 레이커스는 또한 12 역대 자료 비교를 통해 매년 이루어진 과정을 강조했다. 우리는 1986년 11월, 그 다음으로 1985년 11월 자료를 꺼내 선수들이 전년도 시즌 같은 시점에 더 나았는지 더 나빴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1986년 12월 성과가 어땠는지 11월의 것과 비교해 선수들에게 보여줍니다. 레이커스는 1986년 10월에 12위를 시작했고 8개월 후 NBA 챔피언 팀이 되었다. 다음에 팻 라이니는 레이커스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NBA 연속 챔피언십을 딴 첫 번째 팀으로 이끌었다. 나중에 그는 말했다. 어떤 조직이든 노력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방법은 제대로 된 일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매번 그 같은 방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12 프로그램은 숙고와 복귀의 힘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레이커스 선수들은 이미 재능을 갖추고 있었다. 12는 그들이 가진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들의 습관이 증진되었다는 확신을 주었다. 숙고와 복귀는 모든 습관에서 장기적 정진을 돕는다. 실수를 깨닫게 해주고 실력을 향상시키는 경로가 어떤 것인지 숙고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숙고가 없이는 변명거리를 만들어내고 합리화하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어제와 비교해 더 나아졌는지 또는 더 나빠졌는지 결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느 분야든 최고 인재들은 다양한 종류의 숙고 및 복귀 방식이 있다. 그 과정은 복잡해서는 안 된다. 케냐의 육상선수 엘리우드 키프초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라토너이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다. 그는 연습을 한 후에 매번 기록을 해서 그날 훈련을 복귀하고 어느 부분을 더 향상시킬 수 있을지 찾는다. 이와 비슷하게 수영 금메달리스트 KT 레데키는 1부터 10의 척도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는데 여기에는 영양 섭취, 얼마나 푹 잤는지에 관한 메모도 첨부되어 있다. 또한 그녀는 다른 수영 선수들이 공시된 기록 시간도 기록한다. 한 주가 끝나면 코치는 그녀가 쓴 노트를 체크하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써둔다. 이는 비단 운동선수만의 일은 아니다. 코미디언 클리스 록은 새로운 소재가 떠오르면 먼저 작은 나이트클럽에서 10여 차례 시험해본다. 무대에 노트를 가지고 올라가 잘된 유머, 수정해야 할 것들을 기록한다. 이렇게 살아남은 몇 마디가 다음 쇼의 핵심이 된다. 내가 아는 몇몇 기업가와 투자자들은 결정일지라는 걸 썼는데 매주 그들이 한 중요한 결정들 및 그 이유, 그렇게 해서 기대되는 결과들을 기록하는 것이다. 매달 혹은 매년 말에 그들은 자신이 한 결정이 옳았는지 잘못된 것이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선택과 그 결과를 복귀한다. 습관을 체득하는 것만으로는 개선이 일어나지 않는다.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야 한다. 숙고와 복귀는 우리가 올바른 일에 시간을 쓰고 그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정을 하게 해준다. 팻 라일리가
하루를 기준으로 선수들이 노력을 조정하듯이 말이다. 당신 역시 비효율적인 습관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크게 두 가지 숙고 및 복귀 모드를 사용한다. 매년 12월에는 전년도를 생각하며 연간 리뷰를 한다. 그에 몇 개의 기고문을 발행했는지, 몇 번이나 운동을 했는지, 새로운 장소를 몇 군데나 갔는지 같은 것들을 통해 습관을 점검한다. 그러고 나서 세 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내가 한 과정들을 생각해 본다. 1. 올해 무엇이 잘 되었는가? 2. 올해 무엇이 잘 되지 않았는가? 3. 무엇을 배웠는가? 6개월 후 여름이 다가오면 나는 건전성 보고서를 작성한다. 나 역시 수없이 실수를 저지른다. 건전성 보고서는 내가 어디서 잘못을 저질렀는지, 무엇이 나를 다시 습관으로 돌아오게 했는지 깨닫게 해준다. 나는 이 보고서를 가지고 내 핵심 가치를 다시 논의하면서 그에 따라 생활하고 있는지 숙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는 내 정체성과 내가 바라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연간 건전성 보고서를 보면서 내가 하는 세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내 인생과 일을 움직이는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2. 어떻게 하면 지금 여기서 나답게 살고 일할까? 3. 어떻게 하면 미래에 더 높은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보고서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는다. 1년에 몇 시간이면 된다. 하지만 이는 중대한 개선의 시간이다. 내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경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정체성으로 되돌아가고 어떻게 내 습관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지 상기시키는 도구다. 내가 습관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여야 할 때, 노력을 줄이고 근본적인 일들에 집중해야 할 때를 알려준다. 숙고는 또한 균형 감각을 제공한다. 매일의 습관은 강력하다. 그것들이 결합되는 방식 때문이다. 하지만 매일의 선택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거울을 코앞에 두고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과 같다. 매번 미비한 부분을 보면 큰 그림을 보지 못할 수 있다. 피드백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다. 반대로 습관을 한 번도 복귀해보지 않는 건 거울을 한 번도 보지 않는 것과 같다. 셔츠에 묻은 얼룩,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 같이 쉽게 수정할 수 있는 결함들을 모르고 지나가는 것, 즉 피드백이 너무 적은 것이다. 주기적 숙고와 복귀는 적당한 거리에서 거울 속에 자신을 보는 것과 같다. 큰 그림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변화들을 볼 수 있다. 봉우리와 골짜기 하나하나에 사로잡히지 말고 전체 산세를 보도록 하라. 마지막으로 숙고와 복귀는 행동 변화의 가장 중요한 측면 하나를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최상의 시기를 제공한다. 바로 정체성이다. 다른 삶에도 길은 있다. 습관을 반복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증거를 쌓는 일이다. 그러나 새로운 정체성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같은 믿음들이 다음 단계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정체성은 자신의 약점을 부정하고 진정한 성장을 가로막는 일종의 자존심을 만들어낸다. 이는 습관을 세울 때 커다란 문제가 된다. 어떤 아이디어가 신성불가침한 것일수록,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을수록 비난에 더욱 강하게 맞서게 된다. 이런 경향은 우리 주변에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학교 선생님은 혁신적인 교수법을 배제하고 기존에 증명된 교수 계획을 고수한다. 숙련된 관리자는 자기 방식으로만 일할 것을 강요한다. 외과의사는 자기보다 어린 동료들의 의견을 무시한다. 가수는 감동적인 첫 번째 앨범을 만들어내고 나서 틀에 박힌 앨범을 발표한다.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고수할수록 그것을 넘어 성장하기는 힘들어진다. 나를 구성하는 정체성 중 일부를 거대하게 만들지 않으면 이 문제들은 해결된다. 폴 그레이엄식으로 말하면 당신의 정체성을 작게 유지하라. 하나의 믿음이 나를 규정하게 도울수록 삶에서 도전을 맞닥뜨릴 때 적응하는 능력이 줄어든다. 모든 것을 포인트 가드나 회사 상급자에게 연결시키면 어느 날 그들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방향을 잃고 난파될 것이다.
채식주의자인데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 건강 상태가 되면 정체성 위기가 생겨날 것이다. 한 가지 정체성을 지나치게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부러진다. 한 가지를 잃으면 자신 전체를 잃는 것이다. 어린 시절 내 정체성의 주요 부분은 운동선수였다. 사고로 야구 인생이 끝났을 때 나 자신을 찾으며 무척이나 고통스러웠다. 한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규정하면서 전 생애를 보내면 그것이 사라졌을 때 그럼 지금 나는 누구지? 라는 의문이 든다. 퇴역 군인들과 전직 기업가들은 이와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고 말한다. 당신의 정체성이 난 위대한 군인이야. 같은 한 가지 믿음으로 겹겹이 쌓여 있다면 복무기간이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많은 사업가가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CEO야 또는 나 이 회사 설립자야 라고 규정한다. 깨어있는 시간을 모두 사업을 운영하면서 보냈다면 회사를 판 다음에는 어떤 기분을 느끼겠는가? 이런 정체성 상실에서 오는 충격을 줄이려면 자신이 해왔던 특정한 역할이 변화할 때조차 정체성의 중요한 측면들이 유지되도록 자신을 재규정하는 것이다. 나는 운동선수야. 나는 정신적으로 강하고 육체적 도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난 대단한 군인이야. 나는 단련되고 믿을만하고 팀에서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난 CEO야. 난 기초를 세우고 창조하는 사람이야. 효과적으로 선택했다면 정체성은 꺾이지 않고 구부러진다. 물이 장애물을 돌아 흘러가듯이 정체성은 환경에 대항하지 않고 함께 작용한다. 도덕경에는 이런 생각이 완벽하게 표현되어 있다. 사람은 부드럽고 유연하게 태어난다. 죽으면 뻣뻣하고 딱딱해진다. 초목은 연하고 휘어지게 태어난다. 죽으면 부서지고 말라 비틀어진다. 뻣뻣하고 유연하지 않은 사람은 죽음의 삼봉자이리라. 부드럽고 유연한 사람은 삶의 신봉자이리라. 딱딱하고 뻣뻣한 것은 부서진다. 부드럽고 유연한 것이 마침내 승리한다. 습관은 수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지만 반대로 우리를 이전의 사고와 행동에 가두기도 한다. 세상이 바뀌고 있을 때조차도 말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영구하지 않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리하여 우리는 주기적으로 과거의 습관과 믿음이 여전히 자신에게 이득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자기 인식 결여는 독이다. 숙고와 복귀는 해독제다. Summary. 습관의 긍정적인 측면을 일부러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측면은 작은 실수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습관 더하기 의도적인 실행은 숙련. 숙고와 복귀는 자신의 성과를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과정이다. 한 가지 정체성을 고수할수록 그것을 넘어 성장하기는 힘들다. 수정쌤 읽어주시면 되세요. 100번만 반복하면 그게 당신의 무기가 된다. 3단 논법 패러독스로 알려진 고대 그리스의 우화가 있다. 작은 행동들이 충분한 시간 동안 반복될 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효과에 관한 이야기다. 이 패러독스를 설명해 주는 한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동전 한 입이 어떤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동전 10입을 준다고 해도 당신은 그 사람이 부자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한 번 더 준다면 또 한 번 더, 또 한 번 준다면 어떨까? 이 시점에서 당신은 동전 한 입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면 누구도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아주 작은 습관에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사소한 변화 하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당신은 그렇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 번 더 변화가 일어난다면, 또 한 번 일어난다면 어느 시점에서 우리의 삶이 작은 변화 하나로 바뀌었다는 걸 받아들일 것이다. 습관 변화의 성배는 단 한 번의 1%의 변화가 아니라 수천 번의 1% 변화이다. 원자와도 같은 작은 습관이 쌓여 무더기가 되면 전체 시스템을 이루는 각각의 기초 단위들이 된다. 초기에 작은 발전은 의미 없어 보이곤 한다.
너무나 작은 변화라 시스템의 무게에 쓸려나가기 때문이다. 동전 한 입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못하듯이 매일 책 한 장을 읽거나 1분 명상하는 등의 사소한 변화 한 가지가 주목할 만한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인생의 저울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각각의 성공들은 저울의 긍정적인 접시에 모래알 하나를 더하는 것과 같지만 서서히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해 나아가다 마침내 티핑 포인트를 맞이한다. 갑자기 좋은 습관을 꾸준히 하는 게 쉽게 느껴지는 것이다. 시스템의 무게가 우리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앞서 위대한 성과를 낸 사람들에 대한 수십 가지 이야기를 살펴봤다. 작은 습관들의 과학을 통해 기술을 숙련하고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상을 받은 예술가들, 비즈니스 리더, 구조대 의사, 스타 코미디언의 이야기를 봤다. 우리가 다룬 개인, 팀, 회사들은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직면해 있지만 긍정적으로 이와 같은 방식, 즉 아주 작지만 꾸준하고 끊임없는 향상을 이름으로써 진일보했다. 선곡은 도달해야 할 목표나 결승점이 아니다. 발전하기 위한 시스템이고 개선을 위한 끝없는 과정이다. 이미 말했듯이 습관을 바꾸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제는 당신이 아니다. 문제는 당신의 시스템이다. 나쁜 습관들은 계속 반복되는데 이는 당신이 변화하길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잘못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덮으면서 나는 그 반대가 진실이길 바란다.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으로 우리는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도구와 전략들을 갖출 수 있다. 때로는 습관을 기억해내기 어렵다면 분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시작할 기분이 들지 않는다면 매력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어떤 습관이 지나치게 어려운 것이라면 하기 쉽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 습관을 꾸준히 할 기분 들지 않는다면 만족스럽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은 꾸준한 과정이다. 결승선은 없다. 영원히 통하는 해결책도 없다. 발전할 방법을 찾고 있다면 다음번 정체기가 올 때까지 4가지 행동 법칙을 교대로 반복하라. 분명하게 만들어라.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하기 쉽게 만들어라.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한 해 반복한다. 늘 1% 더 나아지기 위한 다음 방법들을 찾아라. 결과를 지속시키는 비결은 발전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성과를 낼 수 있다. 운동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건강을 얻을 것이다. 배움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지식을 얻을 것이다. 저축을 멈추지 않는다면 부를 쌓을 것이다. 배려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정을 얻을 것이다. 작은 습관은 더하기가 아니다. 그것들은 복리로 불어난다. 이것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다. 변화는 미미하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그 이상이다. 와우. 와, 막 소름 돋네. 소름 돋아. 끝내줍니다. 너무 많이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너무 좋아요. 사진 끝을 한번. 못 그러니까 내겠어요. 이게 끊기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어서 그죠? 그러니까요. 예. 멋지십니다. 사진 찍을게요. 네. 자, 미연님은 잘 호로라고 그러셔가지고 음, 갑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꽉 차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내일 저희- 아마 끝날 거고요. 그죠? 내일 이거 다 읽겠죠, 그죠? 네네, 부록이 몇 음. 페이지 안 돼요. 그래서 다 읽고 우리 요거 읽은 거 가지고 질문들하고 나눔? 나눔 하시죠. 네. 내일 못 들어오는데 혼자 할게요. 아쉽겠어요. 그리고 저기 비전보드 한 번씩 만들어 보시고요. 그 일요일 날 저녁 때 시간 되시면 시간 꼭 내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네. 1인당 3분에서 5분씩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정말. 비전보드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시간이 많이 처음에는 들더라. 처음에는 되게 막막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그 터닝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아, 포기할까? 하다가 한번 넘어서는 그게 있어요. 그때부터 재밌어요. 꼭 그렇게 안 만들어도 되죠. 아니, 저답게 당연하죠. 만들어도 이거는 되죠. 제가 그냥 또 다른 거를 바꾼 거예요. 약간 템플릿을. 저도 그래서 숫자를 본 순간 어지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선택에 있습니다. 네, 보통의 비전보드에는 알겠습니다. 숫자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줄 알았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보려고 숫자를 한번 넣어봤고 엑셀도 막 이렇게 아우, 그치 마세요. 수익률 계산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한 달에 3%씩만 벌면은 복리가 돼서 1년에 40%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야. 하지만 상한가 가면 한 번에 30%, 윤정님은 어제 36%까지 한 방에. 저는 먼저 나가겠습니다. 네. 네. 네, 내일 뵙겠습니다.